지금 비상 시국이죠. 전례 없는 교회 예배 금지, 온라인 예배만 허용한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금지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비상 시국이죠.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설교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일종의 시국 설교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 설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각 교회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싸우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설교를 위해 저에게 약간의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새가족 성도님들이나 아직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시작하셔서 아직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야 하는 초신자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줄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최대한 선명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라. 그 안의 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 짧지 않습니다. 제가 나눌 이야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단순히 이상한 소리인 양 치부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이 내용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지금 당장은 심지어 거부감이 들 수 있어도 이해하게 될 날이 곧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에 4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측면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신학적인 측면이 있죠.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 온 땅을 뒤덮어 온 세계가 일시 정지 상태가 된 것은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를 스스로 낮춰라.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라는 메시지, 외침이 바로 이와 같은 사태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태에 담겨진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스스로 낮추면, 죄악된 길을 떠나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그들의 삶을 고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이 시국 안에는 분명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신학적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측면이죠. 왜? 전염병이니까 의학 보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의학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가지 측면만을 이해합니다. 크리스천들의 경우에는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신학적인 측면을 수용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의학적인 측면, 이 코로나 시국이 담고 있는 이 의학적인 측면을 당연히 이해할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가지 측면에서 멈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가 아니다. 3번째 측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3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전염병은요, 정치적입니다. 개인의 질병에서 국가의 역할 또는 국가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죠.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다. 내가 좀 위염이 걸렸다. 그것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평소 식습관, 내 운동 습관, 내 생활 습관이 내 개인의 질병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메르스 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게 되면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전면으로 부각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다른 개인적 질병과는 달리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은 국민들의 심리적 재난을 동반합니다. 전염병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됩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해체되고 고립됩니다. 전염병 발생 지역 또는 장소는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개인들의 방어 심리가 과도하게 작동하여 전염병 환자나 의심스러운 사람들, 공간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때로는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코로나가 퍼지거나 어떤 특정 무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그들을 타겟팅하여 공격하는 것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지금 현재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정치적으로는 보수, 우파 집단에게 바로 이와 같은 타겟팅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염병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아가면서 병을 퍼뜨립니다. 전염병의 유행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고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개인은 폐쇄된 공간에 갇혀서 불안해하죠. 이러한 유행이 확산되면 불안감은 공포로 확대되고 사람들은 집단적인 심리적 재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이 흐트러지고 사회 전반의 활동들이 정지되거나 위축이 되죠.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정부는 전염병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부터 개입하여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고립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불필요한 불안감, 공포감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 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죠. 전염병 비상 상황에서는 전염병 계엄령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 계엄령이 작동하게 되면 환자는 가해자, 또 범죄자로 인식이 되며 격리 감금 장치로 작동하게 됩니다.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요. 늘어나는 환자들은 일련 번호로 호명됩니다. 환자 70번, 환자 75번. 환자복은 죄수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제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멀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보시기 좋게 자료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처럼. 하라리 작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여러 정부에서는 많은 감시 도구를 동원했다. 중국은 스마트폰 감시, 수백만 대 CCTV, 체온 보고 등으로 감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스라엘 역시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기 위한 감시 기술을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기 위한 감시 기술을 감염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감염병으로 인해 감시와 추적 기술을 거부했던 국가에서조차 일상화될 수 있으며 감시 기술이 근접 감시에서 밀착 감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시적 조치는, 이건 지금 임시적 조치죠. 전염병 때문에. 임시적 조치는 대개 위기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지속되기 마련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948년 독립전쟁 당시 비상시국을 선포해 언론 검열과 토지 몰수 등의 특별한 규제 등을 임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전쟁 이후에도 이들 규제가 오랜 기간 유지했다면서 코로나19 역시 확진자 수가 0명으로 되더라도 데이터 수집에 굶주린 정부는 2차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코로나가 0이 돼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생체 감시를 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유발 할애를 비롯한 사람들의 우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한번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지금 코로나 상태, 실시간 상태인데요. 지금 이 유발 하라리의 이와 같은 염려가 사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실시간 상황판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리모트 컨트롤 잠깐 끝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이게 몇 명이에요? 10, 100, 1000만, 10만, 2300만 명이죠. 2300만 명이 확진자가 됐고요. 또 사망자는 이제 8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17,000명이 확진자가 되고 어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 30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최근에 다시 이 8월 들어서 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질병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이 이번 주말에도 확산세가 유지가 되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니까 조심해달라라며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지금 특별히 이렇게 심각해져서 오늘처럼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그 궁극적인 이유를 지금 사회 여론과 언론은 특별히 이 두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8월 15일에 있었던 광복절 집회. 이 광복절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보수적인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죠. 특정 정치 집단을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광복절 집회를 많이 지지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크리스천들,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언론을 보시면요. 지금 전 언론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여론이 지금 거의 온 지면을 덮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코로나 확진의 핵심적인 주범을 두 집단으로 지금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보도를 볼 수가 있죠. 사랑제일교회 인근학원 고교생 18명 집단 감염. 그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님이시죠.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제일교회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되어 지금 다 폐쇄가 되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격리 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도를 하죠. 사랑제일교회 인근 학원, 아니 학원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도를 하면 되지. 사랑제일교회 인근 학원, 마치 사랑제일교회 사람들 때문에 감염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의 60명 가운데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인근이라고 그러지 이 학원하고 이 교회 위치가 어느 정도를 되나 봤더니 도보로 1시간 반 거리예요.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난 그 학원까지 도보로 1시간 반 거리라고요. 자동차로 25분이에요. 대중교통으로는 35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사랑제일교회 인근 학원입니까? 또 다른 사례입니다. 김포시 70번 확진자 발생했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30대 남성이에요. 아니 거기에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왜 들어가요? 예? 우리 주민등록증에 그안의 진리교회 교인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아니 여기에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확진자 발생, 방역당국 초긴장. 아니 여의도 순복, 그러니까 지금 이 70번 환자는요 교회 가지도 않았어요. 확진되고 나서는 확진이라는 걸 알기 전에도 교회를 안 갔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 조금 피곤하면 교회 안 가고 조금 콧물 나면 교회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전 또. 이거 괜히 또 명예훼손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교회를 안 갔었다고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확진자 발생, 70번 환자, 초긴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교회에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그분이 자주 다니는 당구장에서 감염이 됐는지 전철을 타고 가다가 감염이 됐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의도 교회 교인이니까 여의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김우주 고려대 교수님이 코로나 지금 재확산은 정부 책임이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방역 구멍 나자 정부가 곧바로 특정 집단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든 언론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듯이 보수 정치 집단, 개신교, 기독교, 종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요, 이름을 감춰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신상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확진자 2번, 확진자 5번, 번호로 부른다고요. 번호. 마치 감옥에 가면 수감 번호로 부르듯이 확진자가 되면 확진자 번호로 보도를 한다고요. 근데 왜 이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냅니까? 전광훈 목사, 확진 판정. 뭔가 항상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이태원 동성애 클럽에서 확진자 발생했을 때 당시 언론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소수자 혐오, 사생활 침해, 이태원 클럽 확진자 보도. 자, 이태원 클럽 확진자를 보도하는 게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일이래잖아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태원 클럽 추측, 혐오, 차별 보도 자제해야. 기자협회, 이태원 클럽 추측, 혐오, 차별 보도 자제하라. 뭐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관성이.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도대체 왜 왜 특별히 보수, 정치 세력으로는 보수, 종교 가운데서는 불교, 이슬람교, 또 천주교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독교. 왜 이 보수 기독교 집단을 타겟팅하여 이런 형태로 보도를 하는 것일까? 그래서 마치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갑자기 급증하는 것이 마치 교회 책임인 양,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 때문인 양 타겟팅을 하고 지금 절에서는 법회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지금 미사도 하는데 왜 교회는 모이지를 못하게 하냐? 이 두 분이 지금 싸워서 그래요. 지금 이 두 분이 싸우고 계셔요. 대통령은 뭐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할 수는 없죠. 공권력 살아있다 보여줘라. 필요하면 현행범 체포하라. 거기에 질 수 없죠, 목사님. 정광 목사님. 문재인 끌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이요, 붙은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그냥 한 개인이 아니죠.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죠. 한 분은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 정부의 대표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기독교의 목사예요. 물론 이 전광훈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이 전광훈 목사님은 영향력이 있는 개신교의 목사님인 것만은 분명해요. 부르면 막 몇만 명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적어도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 한 번 마이크 잡으면 막 몇만 명이, 수십만 명이 나오니까, 길거리로. 그러니까 결국 이 한 개인과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님의 이 전쟁이 결국은 그 두 분을 떠받드는 집단 간의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광훈 목사님이 비록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전쟁을 펼치면서 전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원튼 원치 않든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광훈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인 건 맞지만,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맞지만, 실제로 대표성이 있는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나는 기독교인은 맞는데 나는 전광훈 목사님 편이 아니라 나는 문재인 대통령 편이야. 그런데 마치 이 싸움이 교회와 정부의 싸움, 문재인 대통령과 목사님 간의 싸움처럼 비춰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선을 긋기 위해서.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잘못입니다. 섞고 대죄하는 그런 무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반전광훈 친문재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오히려 한국 교회와 개신교를 비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평소에 전광훈 목사님의 처신이나 언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분의 언행이 너무 도발적이고 때로는 좀 너무 무례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행간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분의 행동이나 그분의 말의 행간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무례하고 너무 도발적이고 너무 거침이 없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면도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지만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광훈 목사님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당신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싸우는 방식은 제가 싸우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고,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싸우는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싸움은 지지합니다. 그분의 싸움은 지지해요. 제가 오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방향이 매우 잘못된 방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 교회와 기독교와 특별히 정치적으로는 이 현재 정부에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보수 우파적인 정치 집단을 향하여 이와 같이 타겟팅하는 일종의 마녀 사냥처럼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자, 일부 교회 비대면 예배 반발, 당연히 반발하죠. 미사와 법회는 그대로 하는데 지금 미사 드리고 있다고요. 법회하고 있다고요. 다 모여서. 교회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차별이죠.
사랑제일교회엔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러면서 천주교에겐 감사. 그러면서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싸우고 있는 거라고, 교회랑.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모든 조치 배후에는 이 두 분의, 또는 이 두 분을 대표로 하는, 두 분이 대표하는 집단 사이에 지금 정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 사태는 정치적인 안목으로,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이거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어제 기준이에요. 현재 현황입니다. 8월 22일 총 확진자, 죄송해요. 누적 검사 수, 지금까지 누적된 검사 수가 177만 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 확진율,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을 확률이 1%입니다. 1%. 근데 현재, 그러니까 8월 2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22일 검사자 수가 42,427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성 확진율이 1%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확진받을 확률이 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검사 받으면 1명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일을 기준으로, 어제를 기준으로 42,000명이 검사를 했으면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 424명이 나오면 지금 1% 평균 확진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8월 20일 어제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었어요? 자, 이거죠. 지금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평균 1일 확진자가 424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가 확진율이니까. 근데 어저께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었어요? 332명이었어요. 그것도 17명은 해외 유입이니까 315명이 순수 국내 확진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균보다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평균 확진자 수보다 못 미친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가 갑자기 위기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8월 15일, 너무나 신기하게 8월 15일, 14일부터 조금씩 그렇더라고요. 8월 14일, 15일 그것을 기점으로 마치 지금 완전히 큰일이 난 것처럼 지금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 여러분, 그것을 정말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8월 15일을 기점으로 정말 위기 상태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단순히 확진자의 수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확진자 비율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 수가 많아지면요, 확진자 수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어제까지 100명 검사했어요. 양성 확진율이 1%니까 100명 검사하면 몇 명이 나와요? 1명은 나와요. 그렇죠? 1%니까. 근데 오늘부터 1000명을 검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그럼 뭐가 나와요? 10명이 나와요. 왜? 양성 확진율은 1명이니까. 그럼 1명이었다가 10명이 됐으니까 10배가 늘어난 겁니까, 지금? 아니죠.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야죠. 확진자 비율이 막 2%, 3%로 늘어나야 그게 진짜 위기죠. 그제도 1%, 오늘도 2%, 내일도 1%, 그제도 1%, 어제도 1%, 오늘도 1%, 내일도 1%인데 검사자 수만 막 2배, 3배, 4배 늘려가지고 확진자 수가 비율적으로 1% 그대로 나오는데 수를 따지면 2배, 3배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정말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확진자 수가 2배 넘었다, 막 300명대 됐다. 그러면서 막 당국 긴장, 초긴장, 교회 인근 막 1시간 반 걸어야 되는 거리를 막 교회 인근 학원에서 집단 감염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교회 예배 금지시켜야 돼. 국민적 여론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평소와 달라질 게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이건 누적 검사자 확진자 수 그건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라인이 있죠. 이게 뭐냐면 확진율이에요. 확진율. 그러니까 지금 이게 4월 14일부터 지금 8월 22일까지인데요. 4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확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확진자 수만 보지 말고 확진율을 보셔야 된다고요. 4월 14일에 확진율이 2.1%예요. 2.1%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예요. 2배가 넘는 거죠. 한 달 후 5월 14일 1.6%로 내려가요. 6월 18일 한 달 후에 1.1%로 또 내려가요. 7월 17일 한 달 후에 1%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고는 8월 18일 0.9%로 또 내려가요. 그랬다가 8월 15일을 기점으로 다시금 1%로 다시 조금 올라간 거예요. 0.1%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추이를 보면요. 4월보다 지금 절반가량 확진율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위기인 것처럼 이것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갑자기 2배, 3배 위기가 증폭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전쟁하고 있어서 그래요. 전쟁.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일 확진율이죠. 1일 확진율. 똑같은 추세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수를 보지 마시고요. 비율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비율로 따진다면 4개월 전보다 반으로 떨어진 상태, 반으로. 확진율이. 그래서 이 확진율을 보고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망자 수를 보셔야 됩니다. 왜? 치명률이 정해져 있거든요. 치명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 수가 그만큼 확 늘어나면 그만큼 사망자 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통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통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망자율을 한번 보죠. 치명률을 한번 보시죠. 이게 2월 달부터예요. 2월 달부터의 기록입니다. 2월 20일부터 8월 18일 그 이후까지, 8월 아마 20일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사망자 현황을 한번 보세요. 2월, 그러니까 연초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정체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사망률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치명률이요. 전 세계 치명률이 3.5%인데 우리나라 치명률은 1.82%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평균의 반도 안 돼요. 지금 치명률이. 그러면 정말 오케이, 지금 이건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사회적 여론이나 분위기라는 건 정반대잖아요. 그럼 정말 교회 때문이냐? 이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료들입니다. 일단 제일 많은 게 34%가 신천지고요. 두 번째가 해외 유입입니다. 17.2%. 현재 누적 확진자 가운데 17%가 다 해외 유입이에요. 해외 유입. 근데 지난 8월 10일부터 우한에서 다시 중국서 입국 허용했잖아요. 그렇게 입국하지 금지해달라 했는데도 항상 다 허용했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보이지도 않아요, 작아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서 빨간표를 해놓은 거예요. 비율이 저 회색 부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 회색. 근데 지금 언론 보도 신천지보다 더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보다 더 위기. 언론 보도 보세요. 코로나19 기폭제다, 기폭제. 광화문 집회 허용한 법원의 비난 본물.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가 불법 집회가 아니었거든요. 법원이 허용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용한 법원과 판사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집회 때문에 감염병 확산 단언 어렵다던 법원의 예상이 빗나갔다. 판사 해임 국민청원 하루 만에 17만 6천. 이런 분위기를 막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재판에 갔을 때 판사님이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억울하게 타겟팅 된 거를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변호사에게 데이터를 내놔라, 데이터. 제가 오늘 설교한 얘기를 거기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비율을 확인해달라, 비율을. 그럼 보건복지부에 데이터 달라고 그러더래요, 데이터. 데이터도 안 가져와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론이 판사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말을 한번 보자. 주말을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일별 확진자 환자 발생 및 완치 추세를 보시면 지금 이 연두색이 지금 일일 확진자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월 12일부터 다 지금 광화문이 기폭제가 됐다니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과학을, 정치를 보지 말고 언론을 보지 말고 과학을 보자는 거, 과학을. 통계는 과학이니까 8월 12일부터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간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정말 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폭이 된 건가? 아니면 이 8월 15일 집회 때문에 8월 12일부터 이미 막 기폭이 되기 시작한 건가? 이게 도대체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잖아요. 12일부터. 그게 정말 광화문 집회 때문인 건가? 일단 우리가 그걸 알려면 코로나가 어떤 앤지를 좀 아셔야 돼요. 코로나 증상에는 잠복기가 있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2주, 최대 2주, 그리고 평균 5.2일이 이 코로나의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듯이 보통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주이며 평균적으로 5.2일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8월 15일부터 걸렸다면 벌써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닌가? 아니면 8월 15일이 기폭제라면서요. 그래서 8월 15일 집회 갔다 온 사람들은 막 당일에도 걸리고 막 그 다음 날에도 걸리고 막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달력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8월 15일이 그럼 기폭제다. 지금 주장처럼. 그러면 이 과학적으로 코로나의 잠복기를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5.2일 전인 8월 10일에 이미 감염이 됐든지 아니면 최대 8월 1일, 2주 전인 8월 1일에 감염이 됐든지 그러니까 최대 8월 1일, 최소 8월 10일에는 감염이 돼야 8월 15일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걸려서 8월 15일 또는 16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과학적인 데이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시면 8월 12일을 기점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8월 12일을 기점으로. 그럼 8월 12일을 기점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8월 12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니까 8월 12일 날부터 증가했으니까 8월 12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5.2일 전인 8월 7일이나 2주 전인 7월 29일부터 뭔가가 진행이 됐으니까 8월 12일부터 갑자기 증가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월 15일 기점으로 또는 8월 10일 기점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현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뭐를 따져봐야 되냐면 지금 언론은 다 8월 15일 그리고 교회에게만 모든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도대체 이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때 뭐가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알아요. 8월 초부터 제가 휴가를 가졌잖아요. 이때 온 국민들 다 휴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코로나19 이전 나 연휴 임박 북적 제주, 방역 수칙 무색. 코로나 확산하는데 부산 올여름 최대 86만 피서 인파.
골프 전성시대, 코로나 특수의 골프 관련 산업, 골프 부킹이 안 됐어요. 콘도 호텔 예약이 안 됐다고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 구하기 어려웠다고요. 그게 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니, 우리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8월 10일 광복절부터 17일까지 임시공휴일을 확정. 쉬라고.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아니,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왜 예배권은 집회권은 박탈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휴식권을 보장해서 결국은 코로나가 확산이 됐는데 왜 교회 모임을 금지시켜요? 이런 8월 15일에 해운대 모습이에요. 정부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말미암은 우울증 극복 위해서 10월에 특별 여행 주간 추진한대잖아요. 물론 지금 이게 언제적 보도예요? 8월 9일자 보도네. 8월 9일자 보도. 8월부터 외식 1만 원 할인 쿠폰 330만 장 풀린다. 선착순 취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했잖아요. 그 기간에. 예? 그래서 언론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공휴일 지정, 외식 쿠폰 발행, 정부가 잘못된 신호 줬다. 그리고는 8월 15일을 딱 구실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딱 구실로 삼아가지고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거기에 딱 몰아넣고 국가 방역에 도전 용서 못할 행위 이러면서 체포하고 폐쇄시키고 금지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는 올라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사랑제일교회 모임 광화문 집회 참석자 검사 행정명령. 무조건 검사시키라는 거예요. 무조건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갔다 왔으면. 각 지자체 행정명령 발동, 3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 언론이 이렇게 다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 참석 부산 시민 800명 아직 검사조차 안 받았다. 광화문 집회 참석 전원 코로나19 검사해야 된다. 강원도 행정명령 발동, 성동구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이행명령. 아니,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해결은 엉뚱하게 광화문 집회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에서 보수 기독교 집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8월 15일 그 광화문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는 보수,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모였던 것만이 아니라고요. 8월 15일에 민족 자주대회가 안국역 특설 무대에서 있었어요. 2020년 8월 14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족 자주조국통일 촉진대회 전야제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치적으로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죠. 진보 좌파적인 정치 집단이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정치 그게 다른 거죠. 오늘 전야제는 오후 8시부터 10시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다종다양한 전과는 다른 풍성한 내용으로 전과는 다른 풍성한 내용으로 감동적인 투쟁의 결의를 더욱 한층 더 꾸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전야제. 8월 15일에 이렇게 하는 거 마스크도 안 썼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민주노총 8.15 전국 노동자 대회.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교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적으로는 보수하고는 대척점에 있는 진보 정치 집단 세력 분들입니다. 한미동맹 파기 다 모였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지역에서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근데 민노총에 대해서는 왜 검사 안 하냐 물었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광화문 집회 온 사람들은
행정명령까지 내려가면서 안 받으면 300만 원 벌금까지 때리겠다 위협하면서 지금 검사 명령하는데 왜 동일한 날에 동일한 지역에 모였던 민노총 집회 2,000명에 대해서는 검사 안 하냐. 국회의원이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죠. 집회관리위에 투입한 경찰은 전부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정부에서 실제 집회한 민노총 사람들에게는 왜 자가격리 진단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질문을 했다고요. 서범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진영 장관이 침묵했다. 진 장관이 2초가량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서 의원은 재차 국민 안전 앞엔 여야 구분이 없다. 진영 대결, 이념 대결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했고 진 장관은 그제서야 그래야 할 것 같다. 장난합니까? 장관의 자리가 장난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할 것 같다라뇨. 사과를 해야지. 아니 이건 지금 뭐 차별적인 대우를 떠나서 방역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방역의 책임. 그래야 할 것 같다라뇨.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고려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가 참고로 제가 오늘 이 강의는요 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 또 고려대 의대 엄창석 교수님 또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신 이동욱 회장님의 말씀들을 제가 참조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번 하나의 집단을 싸잡아 매장하는 걸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것이 반복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동통신사가요 기지국 정보를 요청을 했다. 정부에서 이동통신사에 기지국 정보를 요청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람들 전수조사하겠다고 기지국 정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동통신. 그래서 건네줬어요. 근데요, 요 지역에만 정보만 줬다고. 요 지역에. 여기는 아니고 민노총이 집회한 요 영역은 아니고 요 영역만 줬다. 요 영역만. 지금 뭐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전쟁 중이라 그래요. 전쟁. 내 편, 네 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방역이 우선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이 전쟁에 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염병이 정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 그래서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확진자 방문 캐리비안 베이 밀접 접촉업소 20일 재개장. 아니 캐리비안 베이에서 밀접 접촉이 없을 수 있나요? 여기 개인풀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용인시 확진자 수중에서도 마스크 착용, 감염력 낮아. 여러분 마스크 수중에서 쓸 수 있나요? 수중에서 마스크 쓰는 거 마스크가 그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필터가 다 망가져 버려요. 아니 이게 아니 뭐 이건 차별이고 뭐 다 떠나가지고 이게 방역이냐고. 이게 방역. 그리고는 다시 재개장한대잖아요. 밀접 접촉자 없고 수중에서도 마스크 썼으니까. 출연자 2명 확진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관객 8,000명 모니터링.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 출연자가 확진 걸 모르고 연결했다. 그러니까 그 밀폐된 그 장수 안에 비말이 다 튀었을 거 아닙니까? 오페라가 얼마나 침튀깁니까, 여러분? 거의 분수예요, 분수.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서울시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오페라의 유령 관람객 8,578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가급적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오늘 중 발송. 이게 증상이 나타나야 가는 거예요. 무조건 광화문 집회 갔어?
검사 안 받으면 300만 원 때릴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법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화문 집회 간 사람들 가운데 검사를 안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행정명령 내린다? 이게 이성적이냐? 이게 과학적이냐?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8.15 집회에 나온 사람 4만 2천 명, 그러니까 8월 22일 기준으로 하루 검사자 수죠. 8.15 집회 4만 2천 명, 민노총 집회 온 사람 중에 4만 2천 명. 1%씩 다 검사를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1%니까 지금 양성 확진율이 424명씩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4만 2천 명, 절에 다니는 사람은 4만 2천 명, 해운대 다니는 사람은 4만 2천 명. 양성 확진율이 1%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424명씩 평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곳은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증명이 안 되죠. 검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8.15 집회 나온 사람만 검사하고 있잖아요. 민노총 집회는 안 하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만 전수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안 하고, 해운대 다녀온 사람들은 강제로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나오죠. 검사를 교회만 하는데. 아니, 검사를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나오죠. 다른 데서는 안 하니까. 근데 양성 확진율이 1%니까 다 하면 다 나온다고요. 그래 놓고선 다른 곳에서는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거 광화문 집회 때문에 기폭제다. 이거 교회 때문이다. 교회 예배 금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의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의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나 다른 집단에게 전가시키냐? 이거는 정확하게 정부 책임이다. 아니, 그렇게 휴가 가라고 하고 없던 휴가도 만들어주면서 외식 쿠폰까지 발행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니까, 확진 비율도 아니고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니까 그게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기독교 때문이다, 자기 괴롭히고 자기 비판하는 그 집단들을 향하여 지금 타겟팅을 해가지고 전 여론이 지금 포화를 쏘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결단, 오늘 난 설교로 싸울 거다. 설교로.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지나갈게요, 이거는. 국민이 지켜본다, 촛불이 승리한.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 과거 그 광우병 사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광우병 사태. 여러분, 그때 광우병 사태 때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 계셨죠? 안 태어나셨던 분은 없죠? 국민이 지켜본다, 촛불이 승리한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범국민 촛불 집회. 지금 여기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촛불 들고. 미친 소 수입 중단하라, 한미 FTA 폐기하라, 병 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 사망률 100%. 저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감염 경로. 1세에서 100세까지 나이 제한 없이 감염되면 모두 사망. 다 죽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식들이 위험합니다.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쇠고기 학교 및 군대에 1차적으로 시행.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예인분들은 이런 광우병 득실거리는 소뼈채 수입,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게 낫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석기, 대중을 동원하여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은 혼란 조성하자. 무대에서 읽은 편지는 모두 시민단체가 써준 거. 그럼 지금 쇠고기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점유율 50% 돌파. 미국산 쇠고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오늘 저녁에 미국산 쇠고기가 먹고 싶어지는데.
그때 그렇게 시위 나갔던 사람들 다 지금 이렇게 줄 서서 쇠고기 사 먹고 있을 거라고, 미국산 쇠고기. 그때 온 나라가 다 뒤집혔다고요. 온 나라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 시절이 떠올라요. 이 통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통계.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해갈 때 나타나는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권력자가 통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통계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망해가고 있는 것의 가장 분명한 특징. 가계소득 통계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 자르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통계가 마음에 안 들면, 가계소득 통계가 마음에 안 들면 가계소득을 어떻게 높일까를 고민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통계청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정치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측면, 영적인 측면입니다. 영적 전쟁의 측면입니다. 영적 전쟁의 측면. 지금 우리는,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잠깐 인사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 중이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전쟁. 성경적 세계관의 중심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의 성취를 위해 사용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은 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 이 역사의 주제의 조연에 불과해요.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이 땅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아가는 정복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근데 이렇게 가나안과 약속의 백성이, 가나안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일으키는,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인데, 이런 전쟁 가운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그 힘을 얻는 그런 역사적인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각성의 때, 부흥의 때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런 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와 같은 역사적 부흥의 때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선행됐던 게 있었는 게 바로 어둠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 모세 탄생을 앞두고 영아 사례가 일어나죠. 출애굽을 앞두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예수님 탄생 앞두고 영아 사례 이루어지죠. 초대교회 탄생을 앞두고 대대적인 박해 이루어지죠.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이 오기 전에 항상 역사적 암흑의 시간이 선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창세기 41장에서 예언된 그 마른 파리한 암소와, 암소는 아닙니다만 암소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암소와 살찐 암소 사이에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전쟁, 교회와 세상의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때다. 근데 그때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흥의 때가 온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흑암의 때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유례없는 이 어두움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마치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 이와 같은 어둠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머지않아 말할 수 없는 전쟁의 승리, 강력한 영적 각성과 부흥의 때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는 저 투사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쟁이에요. 저 소를 안으면 안 됩니다. 저 빨간 타올이 아니고 뭐야 저거. 빨간 걸로 확 유인을 하고는 저 소를 쓰러뜨려야 돼요.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미에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가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은요, 세계관의 전쟁이고요. 이 세계관의 전쟁은요, 문명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문명의 전쟁이 현재 국제 정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현실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해하고 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와 정부가 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는 빨간색이고요, 자유민주주의는 파란색입니다. 지금 딱 국제 정세가, 국제 정치 역학이 바로 이래요. 그렇죠?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로 한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중국과 함께 한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참 지리학적으로도 참 오묘하게 이 사우스와 노스가 한 민족으로 한 반도 안에 붙어 있어 버려요. 이 대한민국에서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의 마이크로코스미예요. 마이크로코스미. 축약판이라고, 축약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되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직격탄으로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구도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김일성이 세운 나라죠. 김일성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는, 그리고 특별히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믿어요? 김구 선생님을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을 합니다. 김구는 기본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죠. 위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실수를 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하는 것을 반대했고 끝까지 북한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이분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예요.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 대해서 명확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우리 한민족이니까 끝까지 하나. 그러다 김일성에게 말려버린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이분의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우리 위정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 국회, 언론, 문화, 예술, 그 모든 권력을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김구를 건국의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당의 원내 대표였다가 지금은 통일부 장관이 되신 이인영 장관님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이승만을 국가의 국부로 보지 않고 김구가 국부가 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나라의 위정자들의 관점이에요, 이게. 이번 8.15 광복절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김원웅 처장님, 그러니까 보훈처장이시죠, 광복절 그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 우리나라 국호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근데 우리나라 국호를 쓰지 않고 마스크에 우리나라, 태극기 밑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포디움을 보시면 우리나라로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훈처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과 미국은 동맹 아니다. 통합당, 이완용이나 추모하라. 친일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반미, 반일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우스를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파랑이 아니라.
파랑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반미 반일 할 거고 우리는 친북 친중이다. 지금 이거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자, 이거 떨어지자. 대한민국은 이렇게 갈 거다. 여기에 붙을 거다. 떨어지자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 줄기차게 끊임없이 노력한 게 바로 이거 하려고, 끊어내려고, 떨어뜨리려고. 이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파란색이 사우스의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 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해야 돼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들어있는 모든 해외 기업 다 나가야 돼요. 해외 자본 다 나가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나라 망한다는 얘기.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파랑이 빨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파랑의 모습을 가지고는 빨간 틈 바구니 안에서 지금 끊임없이 떨어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국호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의 국부는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 그러니까 이게 말풍선만 계속 날리면서 국민들 피로하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있어야 할 위치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지. 그래서 차이나와 노스를 파란색으로 바꿔가야지. 그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문명의 전쟁,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미중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결말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극심한 어두움들이 지금 이 한반도와 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우한폐렴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설교를 조금씩 마무리해 갈 텐데요. 지금 통일부 장관 아까 그분이시죠, 이인영 장관이, 이분이요 80년대 어디죠? 전대협인가요? 엄청난 운동권 출신의 사실은 그 철저한 어떻게 보면 운동권 사상과 철학 무장되어 있는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이렇게 학생 시절에 학생 운동 하던 분들이 이제 지금 다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원내대표 하시고 국회 들어오시고 지금 정부 들어가셔서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정책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분들이 이런 활동하던 분들이 다 지금 언론 들어가 계시고 학교 교수 들어가 계시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그 80년대 추억을 제가 한번 소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80년대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80년대에 이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민족 해방가라는 당시 80년대 운동권 분들의 노래, 찬송가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름에서
이 노래 안에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의 젊은 시절의 사상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청문회를 할 때 사상 전향했습니까? 바꿨습니까? 그러면 항상 하는 대답,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안 바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분들의 뜻대로 광화문에 해방기가 휘날리는 태극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시간도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교회. 여러분 다른 생각은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다 못 하잖아요. 뭐 예행 연습인 거예요. 지금 예행 연습 시켜주나 봐요. 지금 우리 네? 리허설 시키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자는 거죠. 일단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에 저런 모양이 되면요, 홍콩을 보면 돼요. 홍콩이 딱 저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홍콩이 저기 지금 딱 저렇게 된 거예요. 홍콩 보면 돼요. 자, 대한민국이 저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뭐 다른 거보다 저는 그거 하나 생각하자. 왜? 성경적 세계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중국에 있는 교회 보면 되죠. 중국에 있는 교회 보면 되고요. 북한에 있는 교회 보면 돼요. 단순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나치게 종교적인 설교 금지돼. 중국 공산당이 정부 허가를 받은 3자교회 목사들에게 설교 말씀 대신 공산주의 사상과 유교 사상 전파할 것을 요구. 이게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꼭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죄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이니까. 시진핑의 연설이 교회에서 10계명을 대신하고 10계명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시진핑의 어록이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 곳곳에 정치선전 구호와 포스터가 붙어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꼭 이렇게 당장 이렇게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양의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의 본질, 교회가 사회 안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정한다고? 국가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계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신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반기독교적 사회 형성될 것. 여러분 차별금지법 괜찮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될 법입니다. 저렇게 빨갛게 만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대한민국의 국회에 와가지고 이 얘기한 거예요. 북이 결코 한국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만 모르는 거지 지금. 여기 북 괄호 열고 북과 함께하고자 하는, 중국과 함께하고자 하는, 결코 그렇게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이 한국 안에서 고스란히 이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유엔에서 이렇게 연설한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도되었지만 고통과 부패와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사회주의 권력 욕구는 팽창, 공격 및 억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비참함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서는 미국, 중국 간의 경제전쟁이 시작했고요. 그 전쟁을 딱 시작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2018년 허드슨 인스티튜션의 연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허드슨 인스티튜트 들어가셔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문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을 보시면 마이크 펜스 announces Cold War II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겁니다.
폼페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증거가, 그러니까 중국의 연구소에서 발생했다라는 엄청난 증거를 갖고 있다. 근데 그거를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죠. 왠지 아세요? 생화학 테러를 받으면 미국은 무조건 핵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enormous evidence. 그리고 나서는 최근 7월부터 국가안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크리스토퍼 레리, FBI 국장,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오 4차례에 걸쳐서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이크 폼페오가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연설을 할 때 이 땅의 자유세계 국민들이요, 우리 함께 손잡고 저 중국 공산당과 싸우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마칩니다. 결론을 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안에서 이런 전쟁들이 펼쳐지는 것인가? 이거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 큰 차원에서 볼 때 미중 간의 문명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미중 문명 전쟁은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정말 좀 그럴 만큼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결국 중국 공산당이 변화를 일으키든 붕괴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미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는데 북한이 멀쩡할까요?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납니다. 자,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자, 중국 무너지고 북한 무너졌는데 대한민국 안에 정치 변혁이 안 일어날까요? 이거를 직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방어진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근데 아주 좋은 특별한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죠? 그저께인가요? 북한 김정은, 김여정의 권한 위임, 스트레스 타세.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 독재자가, 그것도 북한 같은 독재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권한 위임한다라는 이야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표면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국정원장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요. 이 미중 문명 전쟁을 결정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몇 달 후에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현재 이 코로나 시국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본질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한국 교회가 깨어서 정말 곧 다가올 놀라운 이 부흥의 아침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또 만들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짧게 기도하고 오늘 제가 축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